참고로 이거는 이걸 외워서 쓰는 순간 어쩌겠어 싶긴 한데, 몰라요. 외워서 쓰면 크게 의미 없을 겁니다. 외워서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요거는 제 시험을 좀 바로 빡세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모르면 질문하라고가 커.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할 줄 아냐 모르냐의 문제가 전 좀 더 강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앞에 우리 이 내용 프린트에 있는 내용은 채웠는데 이건 못 채운다라는 건 지식은 있는데 쓸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쓸 수 있게 가공하는 과정이 이 프린트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외워서 채운다기보다는 그냥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질문하라고 제 시험을 보고 약간 그런 거에 좀 더 가깝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좀 다른 것보다 제 시험 좀 빡세게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비슷해. 우리 항상성 때도 좀 자료 해석 같은 거에 좀 집중되어 있는 프린트를 하나 할 건데, 그 자료 해석 쪽도 모르겠으면 몇 번이든 다시 설명해 주도록 좀 제 시험을 좀 그런 건 이제 좀 빡세게 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그래 어느 정도 그냥 외운다고 쳐도 그 지식을 쓰는 건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법을 알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그런데요. 다른 건 일단 건너뛰더라도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문제가 몇 개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시문제 2번에 아래쪽에 보시면 눈에서 대뇌로, 대뇌에서 눈으로, 중간뇌에서 눈으로, 척수에서 눈으로 이렇게 4개. 일단은 그 아래에 있는 위액분비 같은 경우에는 아예 3페이지랑 같이 묶어서 설명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건너뛰더라도, 눈에서 대뇌, 대뇌에서 눈, 중간뇌에서 눈, 척수에서 눈, 이거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눈에는 뇌종의, 그러니까 체성 운동이랑 감각이랑 그 다음에 교감, 부교감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런 좀 특이한 신경이라고, 특이한 기관이라고 했죠. 눈은 감각기관이니까 당연히 감각기, 시신경 같은 게 연결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눈을 움직여야 되니까 체성 운동신경, 눈 움직이는 거는 이제 수위 운동, 그러니까 우리 의지대로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 다음에 눈에는 동공이 있고, 그 동공을 조절하기 위한, 동공은 이제 불수익은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교감, 부교감에 의해서 조절이 되겠죠. 그래서 4가지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말을 보고 여러분들은 눈에 연결된 이 4가지 신경들 중에서 누군지 찾는 겁니다. 눈에서 대뇌로 연결된 게 누굴 거고, 대뇌에서는 눈으로가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걸 찾는 거죠. 그러면 눈에서 대뇌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감각신경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감각신경의 방향은 기관에서 대뇌로의 방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반영해서 눈에서 대뇌로 오라고 하면 눈에서 대뇌, 감각이어야 되네라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연결된 감각신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연결된 감각신경은 말초신경계에 해당되면서 당연히 그냥 감각, 여기까지는 그냥 감각신경이니까 해당되는 말이 되는 건데요. 근데 말초 감각이면서 뭐여야 돼요? 뇌신경. 우리 감각신경은 뭐라 그랬어? 어차피 감각신경은 대뇌랑 연결되는 게 목표인데, 그래서 대뇌랑 가까운 목 위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돼? 대뇌랑 그냥 연결되면 돼. 근데 목 아래에 있는 애들은 뇌랑 너무 멀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 척수가 대신 받아서 척수가 대신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눈이니까, 눈은 이제 대뇌에 가까우니까 그냥 뇌신경 X. 그렇죠? 뇌신경이면 전근이나 호근을 모두 이루지 않고요. 그리고 중추는 감각의 중추는 항상 대뇌이므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다음에 체성 운동 같은 경우도 그 다음 거 볼까요? 대뇌에서 눈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운동신경이 대뇌나 손의 명령을 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뇌에서 눈으로 연결됐다면 그건 운동신경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뇌에서 눈으로 연결되는 걸 캐치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말초 체성 운동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체성 운동은 감각과 완전히 마찬가지로 얘도 어차피 대뇌의 명령을 전달하는 애라서 뇌랑 가까우면 뇌신경이 되는데, 뇌랑 멀면 척수가 대신 전달해 주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척수신경이 되고. 근데 얘는 이제 뇌랑 가까운 눈이니까 그래서 뇌신경 X. 근데 어차피 중추는 대뇌입니다. 근데 요거는 원래 손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구운동 중추는 중간뇌가 관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되뇌를 기준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이제 중간뇌를 추가해주는 형태로 외우는 게 더 그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데 좋으니까 당장은 그냥 되뇌로 외워주는 게, 운동신경이면 무조건 되뇌, 이렇게 아예 룰을 만들어 놓는 게 전체적으로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뇌에서 눈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자율신경이 뭐였어? 이제 중간뇌나 간뇌나 연수나 척수 같은 애들의 명령을 기관에 전달하는 거였어요. 정확하게는 이 기관은 골격근이어야 되는 거고, 얘는 골격근이 아니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어차피 눈은 골격근하고 골격근 아닌 게 다 있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 눈에 연결된 요 신경 중에서 중간뇌나 척수에서 연결된 건 일단 운동이나 감각일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율신경 중에 하나여야 되거든. 근데 어차피 둘 다 말초 자율이긴 한데요, 지금 그 두 개 남은 질문 중에 하나는 중간뇌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하고 있고요, 하나는 척수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하고 있죠. 척수에서 연결되면 뭐야? 교감신경이어야 되는 거지. 왜?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척수신경이고요. 부교감, 그러니까 그 아래, 죄송합니다. 중간뇌에서 눈으로가 되면 얘는 이제 부교감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럼 그 아래가 척수에서 눈으로가, 그래서 교감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교감 저 위쪽에 중간뇌에서 눈으로, 여기에 답은 뇌신경 X 에다가 중추가 중간뇌인 걸로 마무리하면 되는 걸 거고요. 교감신경, 그러니까 척수에서 눈으로 연결된 신경 쪽은요, 말초 자율 척수신경 전근을 이루고 중추는 척수인 걸로 마무리하면 되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거냐면, 우리 1페이지에서 어디에 연결된 무슨 신경, 요거는 다 정리해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게 가장 디폴트로 연습을 하고 나면 결국 그 어떤 처음 보는 신경을 누구에 연결된 무슨 신경인지만 정리해 놓을 수 있으면 그 구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여기 주어진 대뇌에서 눈으로, 눈에서 대뇌로, 중간뇌에서 눈으로, 척수에서 눈으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눈에서 대뇌, 눈에 연결된 감각신경, 대뇌에서 눈, 그럼 눈에 연결된 체성운동신경, 중간뇌에서 눈, 그럼 눈에 연결된 부교감신경, 척수에서 눈, 그럼 눈에 연결된 교감신경을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그러면 구분상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단계로 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잡아둔 거고요. 자, 일단 그렇게 됩니다. 오늘은 좀 바빠요. 오늘은 바쁜 게, 항상성을 웬만하면 오늘 다 끝내고 싶어서, 항상성도 좀 주요한 내용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연습해야 되는 내용이 따로 있어서 오늘 항상성을,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주말까지 일단 좀 외워오고, 그리고 주말에 우리가 그 내용들을 그 응용 내용들을 다룰 수 있으면 그게 제일 베스트 순서니까 오늘 항상성을 다 끝내는 게 목표라서 조금 바쁜데, 아무튼 바쁜 건 나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정신 차리고 열심히 들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 내분비계의 특징 해서 그 외워야 되는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수업 때 정리했던 것들은, 내분비계는 뭐 혈액을 통해서 호르몬을 그 분비하고요. 그래서 그게 혈액을 통해 이동해서 목표 표적기관에 도착하면 작용을 하는 명령체계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경계랑 비교도 해봤고요. 또 뭔가를 분비한다는 점은 동일하긴 한데, 근데 이 내분비계에 해석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애들은 그냥 아무데로나 분비해서 그걸 혈액이 이동시켜 주는 거니까 분비관이 따로 필요가 없는 거였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외분비계 같은 경우는, 외분비샘에 해당되는 애들은 이제 땀샘이나 소화샘처럼 분비관을 가지고 있고 물질을 이제 몸 밖으로 분비하는 형태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비교해보면서 봤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개념적으로 중요한 내용, 사실 응용되기가 굉장히 힘든 내용입니다. 다만 그래도 제일 그 전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이동하는 명령수단이다, 요 한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 될 것 같아요, 그 전체 내용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반의 경우에는 다 그 어디서 뭐가 분비하는지 정도는 다 짚어봤었는데, 우리가 일요일에는 짚지 못하긴 했거든요. 근데 상관없이 오늘은 그냥 일단
우리가 항상성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럼 전체적으로 어떤 그 과정을 거치는지를 볼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항상성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보는데요. 이 항상성은 체온 조절, 그 다음에 Na 플러스 농도 조절, 그리고 혈중 포도당 농도 조절.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볼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각각 체온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나트륨 농도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혈중 포도당 농도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각각 볼 거기 때문에 이 각각이 하나의 회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절하는지 회로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그 회로를 좀 어느 정도 완벽하게 외우는 게 일단 우선이 돼. 왜냐면 결국은 우리가 체온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그 다음 이야기가 가능할 거고, 그 다음 Na 플러스 농도는 또 어떻게 조절하는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조절 방법을 알고 있어야 그 다음 얘기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정리하는 거는 좀 암기 내용 위주긴 한데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전체를 그래도 한번 짚어드리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해서 좀 외우는 데 도움이 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표현은 조금 달리할 건데, 혈중 포도당 농도 조절, 얘는 요즘 거의 이대로 그냥 씁니다. 이 표현 그대로 쓰는데요. 근데 얘가 혈당량 이라는 표현으로 예전부터 쓰여왔고, 사실 저도 그냥 수업할 때는 그래서 혈당량으로 할 거예요. 써야 되는 글자 수가 너무 차이가 크니까 이건 제 편의상 그렇게 하긴 하는데, 아마 학교 선생님들도 혈중 포도당 농도 조절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혈당량 조절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일종의 줄임말입니다. 혈중 포도당 양 이렇게 해서 혈당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혈당량이라고 하는 게 혈중 포도당 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농도 조절, 얘는 실제로 책에서도 대부분 그 교과 과정에서도 나트륨 농도 조절이라고 내용엔 적혀 있고, 근데 문제나 어떤 응용되는 곳에는 전부 다 삼투압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삼투압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어려워요. 삼투압이 뭔지 설명할 지금 뭐 시간도 없고, 그리고 삼투압은 원래 기존의 기준으로 화원이나 생원 요기가 아니라 화투 생투, 그러니까 고3 과정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2학기 때나 아니면 고3 때 배우는 내용으로 들어갈 거예요. 실제로 삼투압은 꽤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러면 복잡한 개념입니다. 근데 단지 여러분들은 딱 하나만 알면 되는데 진짜 실제로 거의 같은 표현이에요. 삼투압은 농도랑 완전히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삼투압은 농도랑 같은 말이야. 그래서 나트륨 농도라고 하는 걸 삼투압, 이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그 가장 익숙한 형태로 얘기해 보면 얼만큼 짠가 싱거운가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나트륨 하면 뭐야? 소금, 그쵸? NaCl. 우리가 이 염분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그 가장 많이 흡수되는, 우리가 염분을 섭취하는 이유가 되는 게 저 나트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트륨 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게 그 자체가 우리 몸을 짠지 싱거운지에 따라서, 만약에 짜면 좀 싱겁게, 싱거우면 짜게 조절을 하겠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 우리 몸의 농도 조절, 즉 삼투압 조절이라고 하는 건 나트륨 농도 조절과 이어지게 되고요. 저건 실제로 그냥 둘을 같은 표현으로 씁니다. 대부분 문제에선 그냥 삼투압 조절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같이 묶어 가야 되는데, 일단 키워드가 그렇다라는 거고, 우린 체온 조절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우리 몸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성을 조절하겠다라는 건 그렇게 일정하게 유지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체온인데, 사실 체온이 항상성 대상인 건 우리 잘 알잖아. 그렇죠? 사람은 체온이 대충 몇 도 정도로 유지돼야 돼요? 대략 37도 정도로 유지돼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6.5도는 사실 체내 체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겉에서 쟀을 때 쉽게 얻을 수 있는 값이 36.5도인 거고요. 체내 체온은 거의 한 37도 부근이에요, 보통. 그래서 일단 체온이라고 하는 건 그런 우리가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건데, 근데 체온을 왜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지는 한번 그냥 생각해두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 누가 질문하거나 하지는 않을 텐데 한 번만
생각해보고 지나가면 왜 우리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돼요? 이유가 뭐게? 우리 몸이 작동하는 데는 아주 많은 효소가 관여하거든요. 그리고 효소라는 건 원래 아주 온도에 굉장히 예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효소들은 전부 37도에서 38도 정도의 가장 높은 활성을 띠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있는 효소들이 가장 잘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온도, 그 37도에서 38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체온 심하게 낮아지거나 체온이 심하게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막 사람 죽고 그러잖아. 그 이유가 효소들이 활성을 띄지 못해서 그래. 효소들이 원래 평소에는 일을 잘 하다가 체온이 막 너무 낮아지거나 이러면요, 효소들이 제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죽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항상성 조절이라고 하는, 체온 조절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렇게 효소의 활성을 위해서라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해두고 지나가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과적으로 그래서 체온이 어떻게 조절되는가를 얘기할 때 시작은, 이건 모든 항상성 조절이 마찬가지인데, 시작은 항상성 조절 중추, 어디? 간뇌부터 해야 됩니다. 이건 모든 항상성의 동등 다 동일해요. 그것도 정확하게는 간뇌의 시상하부. 여기가 항상성 조절의 출발이야. 왜? 여기가 중추니까. 근데 일단 중간 과정은 살짝 건너뛰고 최종 나와야 될 것만 먼저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 항상성 조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호르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티록신입니다. 한마디로 당장 우리가 정리하게 되는 체온 조절의 가장 메인 이 메커니즘, 기전, 뭐라고 해야 되냐? 과정은, 제일 메인 과정은 티록신의 분비 경로와 같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티록신이 나오면 되는데, 일단 티록신이 나오기까지의 그 사이 과정은 어떻게 되냐? 티록신 누가 분비해요? 네, 갑상샘이 분비를 하죠. 갑상샘. 그리고 갑상샘한테 티록신을 분비하라고 그래도 누가 명령을 내려야 되잖아. 그건 누가 하는 거고. 그쵸? 뇌에 누군가가 직접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과정이 꽤 있습니다. 얘는. 우리 토요일 반 분들은 수업 때 한번 언급을 했고 일요일에서는 언급을 안 하긴 했는데 TSH라는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일요일은 그냥 우리 그때 안 했어도 그냥 지금 하시면 돼요. TSH라고 하는 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약자입니다. 근데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는 명칭보다 TSH라는 명칭을 우리가 훨씬 많이 써요. 그러니까 교과 과정상에서도 그냥 대놓고 계속 TSH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는 명칭이 우리가 이해하긴 더 편하니까 그냥 언급을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메인 명칭 쪽은 TSH 쪽인 거고, 그리고 그 TSH는 이름답게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을 내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TSH 목표 자체가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 내보내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TSH는 누가 분비하느냐는, 얘는 이제 뇌하수체 전엽이 분비합니다. 우리 뇌하수체 전엽은 뭐라고 했었냐면 뇌 밑에 달려있는 어떤 내분비샘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는 뇌 밑으로 진짜 주머니처럼 그냥 달려있는 거거든. 그 중에서 이제 전엽이라고 하면 앞쪽으로 달린 주머니. 실제로 우리 뇌하수체는 앞뒤 두 개의 주머니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기본적인 생김새가. 그때 그 중에 앞에 주머니가 뇌하수체 전엽.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이 TSH를 분비해서 그 TSH가 혈액을 타고 이동해서 갑상샘한테 가는 거고요. 그러면 갑상샘이 자극되어서 티록신이 분비되는 겁니다.가 일단 요게 뒤인데, 근데 앞에도 추가로 필요하잖아. 간뇌 시상하부하고 뇌하수체 전엽 사이에도 뭔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자, 일단 여기는 TRH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하는 뭐죠? 네, TRH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쟤는 한글 명칭을 몰라도 되는데 한글 명칭을 한번 그래도 언급을 해드리자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입니다. 되게 직관적으로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거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라고 뇌하수체 전엽한테 가서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조금 더 편한 약어로 따져보면 TSH 방출 호르몬 이런 이름을 갖기도 하겠지. 그러니까 한글 풀네임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이렇게 되는데 조금 약어를 넣어서 하는 풀네임은 TSH 방출 호르몬 정도가 될 거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가장 간단하게 TRH만 알면 돼요. 근데 이제 기능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그렇게 이름을 한 번씩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한 거고, 결국 정말 간단하게 딱 이 회로입니다. 간내신경부가 TRH를 분비해요. 그러면 저 TRH가 혈액을 타고 가서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합니다. 그럼 뇌하수체 전엽이 TSH를 자극해요. 죄송합니다. TSH를 분비해요. 그리고 또 저 분비된 TSH가 혈액을 타고 이동해서 갑상샘을 자극하고요. 그럼 갑상샘은 티록신을 분비합니다. 이런 회로예요. 그러니까 호르몬 나오고 가서 명령 내리고, 그럼 또 명령 받은 애가 호르몬 분비하고, 그럼 또 가서 명령 내리고, 그럼 또 명령 받은 애가 호르몬 분비하고, 이런 과정이지. 이해됩니까? 이건 이제 과정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티록신은 어떻게 체온 조절에 관여를 하게 되냐면, 이 티록신이라고 하는 애는 가서 그 체온과 관련된 것 중에 세포호흡을 촉진해요. 원래 교과서적인 표현으로는 물질대사 촉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이제 큰 범주의 표현이니까 우리는 세포호흡 촉진이라고 이해하는 게 당장 이 과정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세포호흡 촉진하는 거 맞거든. 그래서 티록신은 이제 세포호흡을 촉진하게 돼요. 그럼 누구의 세포호흡을 촉진하냐면 그냥 사실상 우리 몸에 있는 온몸의 세포를 다 세포호흡을 촉진을 시키는 거거든. 그리고 세포호흡을 촉진하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열 발생량 증가로 이어집니다. 자, 그럼 이게 왜 하나하나 좀 짚어봅시다. 자, 일단 왜 열 발생량 증가로 바로 이어지게 되냐면 원래 우리 세포호흡이라는 과정이 발열인지 흡열인지 정도는 여러분들 그래도 다뤄본 적 있지 않아요?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발열입니다. 세포호흡은 그 자체로 발열 과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우야, 실제로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포도당이 분해가 되면서 우리가 포도당을 6개 산소로 분해하고요. 여러분들 호흡식 한 번씩은 본 적 있잖아. 그래서 6개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를 해. 그때 6CO2 이산화탄소가 6개가 만들어지고요. 6H2O 물이 6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지난번에 저기 꽤 전 수업이긴 한데 뉴런 쪽 다루면서 한번 그래도 언급한 적 있던 ATP 있잖아요. ATP는 이제 충전된 건전지라고 했었지. 그래서 그 충전된 상태의 ATP를 이제 원래는 38개 만든다라고 해요. 근데 정확하게 실제 개수는 잠깐만 몇 개냐? 한 번씩 계산해 봐야 되거든. 25개고 2개는 3개니까 28에다가 32개 맞구나. 32 ATP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요게 아주 재미난 점이 32개 ATP 요게 이제 충전된 건전지로 우리가 사용하는 애가 되거든.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필요해 이러면 요 충전된 ATP들을 가져다가 써요. 여기 저장된 에너지를 쓰는데 그런 방식인데 그 포도당이 가진 에너지에 비해서 이 32ATP가 가진 에너지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얘가 내보낸 이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일로 저장한다? 아니고요. 아주 극히 일부만 이걸로 저장하고 오히려 대부분은 그냥 열에너지 형태로 방출돼 버려요. 그냥 열에너지가 막 나와. 그래서 우리가 세포호흡을 하면 열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냥 우리 몸에 열에너지가 많이 생겨. 즉 열발생량 증가. 그러니까 세포호흡 과정 자체가 열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돼요. 열에너지를 내보내. 그것도 상당히 많은 양의 열에너지를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호흡을 촉진하면 그 자체로 열 발생량,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열의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고요. 그럼 그건 결과적으로 체온을 어떻게 하는 변화를 일으키겠어? 체온을 상승시키겠죠. 몸에 열이 많아지는 거니까. 자, 근데 여기서 또 앞에 여기 과정들을 좀 더 볼게. 왜 세포호흡이 촉진되면 열발생량이 증가하고 그리고 또 왜 열발생량이 증가하면 최종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는 정리를 했으면 그럼 이 앞에 과정을 보면요. 우리 간내 시상하부에서 TRH를 분비하잖아?
우리 지난번에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호르몬은 항상 표적기관이라는 걸 갖는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표적기관을 한 번씩 짚어두는 게 중요하거든요. 누구의 어떤 호르몬의 표적기관은 누군지. 그럼 이거는 간단해. TRH의 표적기관은 누구? 뇌하체 전엽인 겁니다. 그리고 TSH의 표적기관은 누구야? 갑상샘인 거예요. 이런 식이거든. 근데 티록신의 표적기관은 누구게? 이게 중요합니다. 자, 얘는 세포호흡을 촉진하거든? 근데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세포들의 세포호흡을 촉진할 수 있어서 얘는 표적기관이 누구야? 라는 질문이 되게 애매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표적세포가 누구야? 이렇게 질문하잖아? 그러면 온몸의 모든 세포 이렇게 대답해도 상관없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티록신의 표적기관이 누구야? 라고 하면 딱 대답하는 하나의 표적기관이 있거든요. 걔가 누구냐면 우리 몸에서 가장 세포수가 많으면서 가장 에너지 소모량이 많고요. 그래서 가장 세포호흡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가장 ATP 만드는 양 혹은 소모하는 양 다 많고, 거기다가 열 에너지도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몸에서 체온이 보통 이 기관이 가장 높게 나와요. 누구게? 이런 기관 누굴까요? 일단 1차적으로 떠올릴 만한 건 여러분들 그래도 대부분 많이들 얘기하는 게 뭐 같아요? 뇌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 그치? 뇌가 되게 하는 일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뇌도 해당될 수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 뇌는 항상 일하는 게 아닙니다. 뇌는 일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건 맞는데요. 쉴 땐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에 가까워요. 물론 이제 쉴 때도 많은 일을 한다는 게 요즘 밝혀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흔히 뇌를 안 쓰고 있을 때는 뇌가 사용하는 ATP, 에너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뇌 세포음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그래서 뇌가 하는 일이 그렇게, 요거는 이제 뇌에 대한 설명은 그래서 아니고, 그럼 얘는 누구냐면 뇌는 아니어야 되고, 또 뇌처럼 일할 때만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애야.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가장 많은 일을 그냥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간이에요, 간. 사실 간이 하는 일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해독이잖아. 우리 간이 해독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독을 먹었을 때만 독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계속 만들어지는 게 독입니다. 생물한테 가장 위험한, 가장 대표적인 독이 산소예요. 사실 산소는 생물 입장에서 독성이 아주 강한 물질이거든. 왜냐면 산소는 반응성이 너무 커서 다른 물질들을 망치고 다니는 걸 아주 잘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금속이 산소랑 만나면 녹슬죠. 그치? 그래서 산소는 산소 이온만 만들어줘도 우리 몸에 엄청나게 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요. 혹은 우리가 이제 활성산소라고 하는데, 산소 혼자 이렇게 있는 거. 실제로 우리 화학적으로는 산소가 이렇게 혼자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혼자 있는 상태의 산소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활성산소라고 하는데, 얘도 엄청나게 강한 독성 물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냥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활성산소는 계속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 막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 광고하는데 보면요, 뭐 뭘 먹으면 활성산소 수치가 낮아지고 막 이런 얘기 꼭 나오거든. 그래서 그게 막 노화를 억제하고 막 이런 얘기 나오거든. 실제로 우리가 노화가 일어나는 엄청나게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활성산소가. 우리가 계속 얘를 해독하느라, 우리 몸에서 얘가 많이 만들어지면 얘를 해독하느라 간이 계속 일을 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간은 계속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간이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써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을 티록신의 표적기관으로 보게 됩니다. 세포 제일 많이 하니까 티록신이 가서 영향을 주는 애도 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고요. 됐죠? 자, 근데 끝이 아닌 게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세포호흡 아니 체온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티록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티록신 말고 하나 더 있어서 이제 하나의 호르몬을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 호르몬이 누구냐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쉽게 맞출 수 있는 애거든요. 우리 체온이 언제 올라가나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화났을 때 생각해 보면 체온 올라가잖아. 그치? 그럼 화났다 혹은 이제 우리가 흥분 상태라고 얘기하는 그것과 관련된 호르몬 다뤄보지 않았어요? 그쵸?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이지. 그래서 에피네프린 혹은 아드레날린이라고 그냥 진짜 외워도 상관없어요. 에피네프린으로 외우나 아드레날린으로 외우나 상관없습니다. 내가 한쪽만 외웠다면 나중에 어차피 다른 한쪽 같이 외워야 돼요. 둘 다 알아야 돼요, 결국은. 근데 당장은 일단 둘 중 하나로만 아셔도 되는데 에피네프린 혹은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얘도 세포호흡을 촉진해서 열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왜? 얘의 작용 자체가 화나게 만드는 혹은 긴장하게 만드는 혹은 이제 세포들을 흥분 상태에 돌입시키는 이런 그 호르몬이다 보니까. 그래서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도 세포호흡을 촉진해서 열발생량 증가시키고 체온을 상승시키게 돼요. 얘는 표적기관이 누구냐라고 하면 안 물어볼 겁니다. 근데 만약에 누가 물어보면 간이라고 똑같이 대답해도 돼요. 원래 진짜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얘는 표적기관이 간이랑 근육인데 안 물어볼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그냥 팩트를 짚고만 넘어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팩트는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해요. 자, 근데 에피네프린 분비 경로도 앞에서 보면은 에피네프린은 어디서 나오느냐를 보면요, 부신 속질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부신 속질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의 내분비샘의 이름이니까 그냥 부신 속질이라고 하는 데서 에피네프린이 나오는구나 하면 끝인 건데 이 앞에 그런 부신 속질한테 누가 어떻게 명령을 내려서 에피네프린을 분비하도록 할지가 문제잖아. 자, 이제 앞으로 이 항상성과 관련된 걸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뇌 하수체 전엽이 분비하는 호르몬 중에 항상성에 관여하는 거는 딱 TSH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갑상샘 자극 호르몬밖에 없거든. 그러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아닌 다른 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신 속질 자극 호르몬 이런 건 없잖아. 그러면 얘를 자극할 호르몬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이를 신경으로 이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호르몬으로 내릴 거면 중간에 뇌하수체 전엽이 꼭 관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호르몬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뇌하수체 전엽이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신경으로 그냥 명령을 내려요. 근데 부신 속질은 골격근이야? 아니지. 그럼 체성 운동신경을 통한 명령은 아니겠네요. 자율신경 중에 하나여야 되겠고 누구겠어? 우리가 최종적으로 에피네프린을 분비하는 게 목표이려면 앞에가 교감신경이어야 돼? 부교감신경이어야 돼? 교감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치? 우리가 교감신경이어야 교감신경 자체가 하는 일과 에피네프린이 하는 일이 같으니까 얘가 흥분하면 얘를 자극해서 얘가 분비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체온 조절에서 등장하는 호르몬들이 됩니다. 근데 끝이 아니야. 왜 끝이 아니냐면 요렇게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건 맞거든? 근데 우리가 체온 상승이라는 변화를 일으킬 때 열 발생량 증가랑 같이 꼭 일어나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열 발산량 감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열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열을 안 뺏기는 것도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열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봤자 그걸 밖으로 다 뺏겨버리면 실제로 내가 체온을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내 체온에 도움이 안 되겠지, 많이 뺏기면. 그래서 만드는 양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데요,
뺏기는 양이 줄어드는 것도 중요해서 열 발산량 감소, 요것도 항상 같이 일어나야 되거든. 근데 우리 열 발산량을 감소시키는 요소는 뭐냐면 이제 피부 근처 혈관 이런 겁니다. 호르몬 이런 게 아니라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하면 되고요. 그래서 같이 일어나는 게 피부 근처에 혈류량이 감소하고요. 그리고 얘네 둘에 비해서는 비교적 이제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털세움근이 수축합니다. 자, 이걸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볼게. 일단 피부 근처 혈관 수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피부 아래에 있는 우리 피하 혈관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피하 혈관,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혈관들이 수축해요. 근데 이 수축의 목적이 뭐냐면 그러면 피부 아래에 있는 혈관으로 다니는 혈류량이라고 하는 건 흐르는 혈액의 양이죠. 그래서 이 혈류량이 줄어들거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혈액이라고 하는 거의 역할, 여러분 혈액의 역할이 뭔지 알고 있는 거 뭐 있어? 하나는 다 알 텐데. 그쵸, 산소 운반. 근데 여기서 이 운반이 키워드인 게 혈액은 우리 몸에 모든 걸 운반해주는 가장 핵심 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산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배워본 거 뭐가 있을 거고 노폐물 같은 것도 운반한다 이런 것도 좀 얘기해봤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노폐물을 운반하는 것도 해야 되고 산소도 운반해야 되고 노폐물 중에 뭐 이산화탄소 같은 것도 운반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물질들을 운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물질들을 운반하면서 이제 작동을 한단 말이지. 그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열 운반입니다. 혹시 수족냉증 있는 사람? 젊어서 없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하고 나면 수족냉증에 시달리게 되는 사람들이 나올 텐데 우리 수족냉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손발이 너무 시려운 거예요. 추울 때 전체적으로 체온 유지는 그래도 잘 되는 편인데 손발이 너무 시려워. 왜냐면 손발의 체온 유지가 잘 안 돼. 손발로 열이 잘 안 가. 이런 거 이제 수족냉증이거든. 근데 우리 수족냉증을 해결하는 방법 하면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혈액이 잘 흐를 수 있다면 온몸에 열이 잘 퍼져야 돼 라는 이야기고 애초에 그게 혈액의 역할인 거예요. 혈액은 그렇게 열을 퍼뜨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의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열 운반이거든. 근데 혈액이 그렇게 많은 열을 들고 다녀서 실제로 여러분들 어떠냐면 피가 굉장히 뜨거워요. 우리 피는 굉장히 뜨겁거든. 뭐 물론 이제 코피 이런 거는 별로 안 뜨겁긴 한데요. 그런 거 말고 어디 다쳐서 나오는 피 이런 것만 해도 꽤 뜨거울 거고. 요거는 원래 이제 고등학생한테 얘기하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중학생도 아니고 상관없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자면 그 왜 손목을 그어서 자살하거나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죽은 경우 말고 자살 기도를 했는데 구해져서 살아남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면 진짜 굉장히 온몸에서 굉장히 뜨거운 게 계속 빠져나가는 느낌이 든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그게 그냥 팩트야. 혈액 자체가 워낙 뜨거워서 우리가 혈액이 막 대량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요. 진짜 굉장히 뜨거운 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원래 혈액이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 혈액의 역할이 열 운반이라서 혈액 자체가 굉장히 뜨겁거든. 그래서요. 혈액은 결국 열을 운반하는 애고 그럼 피부 근처에 혈액이 많이 돌아다니면 밖으로 열을 뺏기기가 쉬운 상태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피부 근처의 혈액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 근처의 혈액량을 적게 돌아다니게 만들어서 밖으로 열을 덜 뺏기게 하는 거야. 우리 흔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 얼굴에 핏기가 없다, 얼굴에 창백하다 하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 반대로 우리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오면 어떻게 돼? 볼이 빨개지고 약간 피부가 약간 불그스름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혈색이 돌아온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그 이유가 우리가 추운 데 있으면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되어 있어서 혈액이 잘 안 돌다가 따뜻한 데 들어오면 갑자기 피부 근처 혈관이 다시 이완되면서 혈액이 쫙 돌아요. 그래서 우리 피부에 혈액의 색깔이 쫙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붉게. 그래서
열 발산량 감소라고 하는 건 그런 거랑 연결되고요. 마지막에 이 털세운근 수축은 뭐냐면 털세운근 뭐 옛날 표현으로는 잇모근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별로 안 중요해. 우리 몸에 그렇게 중요한 변화는 아니긴 한데 이게 말 그대로 털을 세우는 근육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디에 있냐면 모공 밑에 모근 쪽에 근육이 있어요. 그 모근 밑에 모근 근처에 있는 근육이 털세움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요. 실제로 모공이라고 하는 건 우리 피부에 난 구멍이잖아. 그러니까 피부에 구멍이 숭숭 나 있으면 열을 뺏기기가 쉬운 상태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열을 안 뺏기려고 할 때 우리는 그 피부에 난 구멍인 모공을 좁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털세움근을 수축시켜. 그러면 털이 서요. 털이 서면서 그 털이 나오는 구멍이 모공이잖아. 그 모공이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털세움근 수축과 관련된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이게 뭐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닭살 돋는다 내지는 소름 끼친다가 됩니다. 그게 털이 쭈뼛쭈뼛 서는 거랑 같이 연결되는 얘기잖아요, 원래. 그게 다 이 털세움근 수축이라는 일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열 발산량 감소라고 하는 건 열 발생량 증가랑 꼭 같이 일어나서 체온 상승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이 열 발산량 감소는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량을 감소시키고 털세움근을 수축시킨 결과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건 누구의 역할이냐? 마찬가지로 교감신경의 역할입니다. 간내시상하부가 교감신경을 통해서 피부 근처 혈관과 혈류량, 털세움근 이런 애들의 수축에 영향을 주는 거지. 됐죠?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체온 조절 경로, 체온 조절 회로 5가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거보다 더 있진 않고 체온 조절에 관련해선 딱 요렇게가 실제로 저는 어느 정도로 좀 외우기를 요구하는 편이냐면요. 그냥 빈종에 여러분들이 이걸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외우기를 좀 요구하는 편입니다. 그냥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종이에다 그릴 수 있을 정도로는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하는데 그게 지장이 없으니까. 자, 근데 아직 부가 설명은 안 끝났는데 어떤 부가 설명이 필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한 모든 경로는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걸 어떤 자극 어떤 시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냐면 저온 자극 기준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떤 저온 자극이라는 게 간내시상하부가 느끼기에 체온이 정상보다 떨어졌어. 저온이 됐어. 이렇게 느끼거나 혹은 우리가 갑자기 추운 데에 나가갖고 밖에 공기가 너무 차가워. 이럴 때 말 그대로 저온에 대한 어떤 자극이든 다 주어지면 돼. 그런 저온 자극이 주어지면 우리 몸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체온을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필요해? 그럼 고온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고온 자극이 주어진다면, 즉 흔히 우리가 덥다라고 얘기하는 상태가 되면, 혹은 몸이 너무 뜨거운 상태, 막 체온이 39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 그렇게 고온 자극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그냥 이 모든 걸 거꾸로 해주면 돼요. 그냥 TRH의 분비를 감소시키고요. 그러면 TRH가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는 것도 감소되니까 TSH 양도 감소가 돼요. 그리고 TSH 양이 줄어드니까 티록신의 양도 줄어들거든. 그러면 티록신이 자극하고 있던 게 줄어드니까 세포호흡도 그만큼 줄어들고요. 열 발생량이 감소하고요. 체온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에피네프린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세포호흡을 줄이고 열 발생량 줄어들어서 체온이 감소해요. 그리고 열 발산량은 올라가거든? 증가하거든? 열 발산량 증가는 어떻게 돼? 피부 근처 혈관은 이완할 거고, 그래서 피부 근처의 혈류량이 증가할 거고, 털세움근은 이완할 겁니다. 그냥 반대로 해주면 돼요. 이건 어려울 거 없잖아, 그치? 그쵸? 그래서 어려울 거 없으니까 그냥 고온 자극일 땐 거꾸로 해주면 된다인데 어려울 건 여기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 근데 에피네프린을 감소시키려면 요거. 자, 교감신경의 반대작용은 누가 해?
그렇죠. 원래 부교감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반대로 뒤집다 보면 교감신경 억제가 아니라 부교감신경을 갖다 놓기 마련인데 아닙니다. 얘는 교감신경 억제로 꼭 얘기해야 돼. 고온 자극일 때. 심지어 피부 근처 혈관 수축이나 아니 반대죠. 피부 근처 혈관을 이완시키거나 혈류량을 증가시키거나 털수용근 이완시키는 것도 여기도 교감신경이 작용했던 거니까 반대로 할 거면 부교감신경이 와야 되냐? 아니고요. 얘도 교감신경 작용 완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둘 다 교감신경 작용 완화 이렇게 얘기해요. 요게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면 체온 조절엔 부교감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실제로 부교감신경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부신속질을 보면 부신속질은 교감신경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교감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교감이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일단 외우셔야 돼. 나중에 체온 조절에 부교감이 관여하는 딱 하나를 추가해 주긴 할 건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추가해 주고 지금 당장은 부교감 없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나아요. 이대로 외우는 게 더 외우기도 편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두면 됩니다. 됐죠? 자, 중요한 건 결국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체온 조절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이 전체 과정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체온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 거꾸로 체온을 낮추려고 하는 고온 자극일 때는 그때는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에선 부교감이 관여하지 않으니까 교감 완화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 이런 거 전체적으로 다 중요한 거고 일단 체온 조절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체온 조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워도 되죠? 네. 강의실이 좀 따뜻한가? 아니지. 춥지? 그렇지. 강의실이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좋을 수가 있지? 이 사람들? 자, 그래서 체온 다음 주제는 이제 혈당량 먼저 할 겁니다. 혈중 포도당 농도. 우리가 혈당량이라고 얘기하겠다라고 했던 거. 얘도 시작은 어디서? 관내 시상하부에서. 그래서 얘도 관내 시상하부에서 할 건데요. 얘도 맨 끝에 이 혈중 포도당 농도에 관여하는 호르몬부터 나열하고 출발해보면요. 얘는 여러분 알고 있는 인슐린, 글루카곤 얘네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일단은 얘네들이 어디서 분비되느냐보다 얘네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부터 짚어 가보면 인슐린은 어떻게 작동하고 글루카곤은 어떻게 작동해요? 여기서 잊지 않아야 되는 게 호르몬은 명령체계입니다.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 직접 뭘 하는 건 아니에요. 얘네들은 누구한테 명령을 내릴 거야. 그러면 명령을 받을 표적기관부터가 일단 정해져야 되거든. 그 표적기관은 간입니다. 사실 간은 이 혈당량 조절 때문에라도 하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한 해독 그리고 혈당량 조절. 간은 전체적으로 하는 일이 너무 많아. 그 중에서도 우리 몸에 중요한 건. 그러고 보니까 혈당량은 왜 조절해야 되는가 좀 얘기해볼까? 혈당량을 왜 조절해야 되는가도 한번 좀 짚고 가보면요. 사실 혈당량은 되게 웃긴 게 사실 혈중의 포도당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진짜 거의 다다익선입니다. 왜? 포도당은 우리가 써야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거든요. 우리 몸의 모든 건 포도당을 기준으로 회로가 맞춰져 있어요. 실제로 우리 어떻게 하냐면 단백질이나 지방같이 탄수화물, 포도당이 아닌 다른 거를 세포호흡에 쓸 때 어떻게 하냐면 포도당처럼 바꾼 다음에 씁니다.
왜냐면 우리 몸에 있는 이 호흡회로 자체가 전부 다 포도당을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서 딴 걸 에너지로 쓰고 싶으면 포도당으로 한번 바꾸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포도당 회로에다 집어넣어서 쓰는 거야. 그런 과정이 되거든. 그래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 때마다 꼬박꼬박 써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에너지원이라서 너무 중요해.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근데 문제가 있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다만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성을 조절하게 되는 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많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간단한데 이 포도당이 많아지면 포도당을 계속 운송해야 되니까 혈액에 녹아있는 포도당, 혈중 포도당이 많아지게 되는 거랑 연결이 되고요. 혈중 포도당이 많아지면 혈액이 설탕물이 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설탕물 어때요? 설탕물 쏟으면 어때? 끈적거리지. 굉장히 끈적거리잖아. 근데 이게 설탕의 농도가 일정 이상 심해지잖아? 그러면 설탕물을 쏟았을 때만 끈적거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설탕물에 손가락 집어넣어 보면 그냥 이 물이 끈적거린다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설탕 농도가 충분히 지나면. 물론 완전히 직접적인 예는 아니지만 약간 꿀 같은 것만 생각해봐도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이 당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액체가 굉장히 끈적거리게 되거든.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 혈액 안에 포도당 양이 너무 많은 끈적거리는 액체가 흘러다니잖아? 그럼 혈관이 막힐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우리 혈액에는 녹아서 이동하는 애들도 많지만 녹지 않고 그냥 떠서 이동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지방 성분들,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애들. 그렇게 녹지 않고 떠서 이동하는 애들, 그런 애들뿐만 아니라 막 세포들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세포나 콜레스테롤 이런 그 녹지 않고 떠다니는 애들이 끈적한 혈액이랑 만나면 혈관 중에 이미 어느 정도 좁은 뭐 판막이 있다던가 이래서 어느 정도 좁은데 가서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붙어서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혈관을 막아버리지. 그럼 어떻게 돼? 깔끔해요. 갑니다. 그러니까 혈중 포도당 농도도 조절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최대한 많게 유지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런 일이 생기진 않게 일정 농도를 딱 맞춰 놓는 게 혈중 포도당 농도, 혈당량에 대한 항상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 간한테 명령을 내려서 혹시 기억하나? 물질 이름? 만약에 인슐린이 간한테 명령을 내리면 간이 뭘 하냐면요. 본인이 갖고 있는 포도당들을 전부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하게 됩니다. 글리코젠은 뭐냐면 일종의 포도당 덩어리예요. 포도당을 엄청 여러 개를 갖다가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다당류라고 하거든. 이게 되게 재밌는 점인데 여러분 녹말 들어봤지? 식물이 포도당을 갖다가 여러 개를 갖다 합치잖아? 그게 녹말이에요. 동물이 포도당 여러 개를 갖다 합치잖아? 그건 글리코젠입니다. 녹말이랑 글리코젠은 동물이 만들었냐 식물이 만들었냐의 차이만 있어요. 당연히 그렇진 않은데 거의 비슷한 물질이에요. 포도당이 엄청 여러 개 묶인 우리가 흔히 이제 다당류라고 하거든. 근데 포도당이 엄청 여러 개 묶인 상태라는 건 똑같은데 물론 이제 화학 구조를 따져보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명과학적으로는 그냥 거의 비슷한 물질로 봐도 돼. 화학적으로 따져볼 게 아니니까. 하는 역할이 똑같아서. 그렇다는 얘기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만드는 과정은 합성입니다. 합성. 요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뭔가 바꾸는 게 아니라 포도당 여러 개를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거야. 우리가 이게 후에 어떤 거랑 같이 연결될 거냐면 우리 앞단원을 생략하고 와서 그렇지 원래 모든 물질 대사는 동화작용, 이화작용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이건 여러분들 아는 표현이잖아요. 여기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이 되는 건 동화작용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되게 되고요. 그렇게 하라고 간한테 인슐린이 명령을 내리는 거고 이 과정은 간이 하는 거예요. 간이. 인슐린한테 명령받은 간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합니다. 되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건 간이 포도당을 그냥 글리코젠으로 합성한 거거든. 자기가 갖고 있는 포도당을.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아까 뭐라 그랬어? 간은 포도당을 엄청 많이 쓴다 그랬지. 당장 얘는 포도당을 계속 써야 돼. 심지어 이 과정을 할 때도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에너지를 계속 써야 되는데 갖고 있는 포도당을 다 글리코젠으로 바꿔 저장해 버렸어.
그러면 지금 나한테 남은 포도당이 없지. 근데 난 지금 포도당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요거와 같이 일어나는 일이 간세포의 포도당 흡수가 촉진됩니다. 그러니까 가진 포도당은 전부 글리코젠으로 바꿔 저장해버리고, 그러면 포도당이 모자라니까 포도당을 막 열심히 흡수하고, 이 두 가지가 인슐린이 간한테 명령을 내렸을 때, 인슐린이 가서 간을 자극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얘는 결과 뭐 어떻게 되겠어? 혈당량이 감소하는 형태의 변화를 일으키겠지. 혈중 포도당 농도가 감소하는 형태의 변화를 일으키고요. 자, 그리고 글루카곤은 뭐예요? 그냥 정확하게 반대로 글루카곤도 간한테 명령을 내려서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라고 이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한 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고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고 이것만으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글리코젠은 물에 안 녹아요. 포도당은 물에 녹는데 글리코젠이 물에 안 녹거든. 그냥 그 물에 안 녹게만 하면 아까 얘기한 뭐야, 혈액이 끈적거리는 문제가 안 생기지. 딱 그냥 그겁니다. 물에 안 녹게만 만들어 두는 거야. 막 덕지덕지 여러 개 합쳐갖고. 실제로 식물이 녹말을 만드는 이유도 똑같아요. 식물이 포도당을 녹말로 바꿔서 저장하는 이유도 정확하게 똑같아. 포도당으로 만들어 놓으면 물에 자꾸 녹아서 사라지니까, 다른 데로 이동해 버리니까 그러지 못하게 묶어두려고 녹말로 만드는 거거든. 이 동물이 하는 거랑 식물이 하는 거랑 실제로 이제 글리코젠이랑 녹말이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도 똑같고 다 하는 일이 거의 다 똑같은 거지. 화학적으로 약간만 다른 거고. 그래서 글루카곤이 간에 작용하면요,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이건 이제 간이 하는 일인 거고요. 얘는 따로 별로 추가할 거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혈당량이 감소한다라고 이어주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증가한다고 이어주시면 돼요.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간이 포도당을 막 밖으로 방출하고 이러진 않아요. 다만 어떤 거냐면, 간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 쓰잖아? 그러면 혈액한테서 포도당을 안 뺏어오겠지. 그냥 딱 그 정도의 역할입니다. 딱 그게 목표예요. 됐죠? 요거는 항상성의 작동 방식이 왜 그런지 다음 주에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좀 더 깊게 얘기해 볼 거고요. 자, 그럼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의 분비 경로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인슐린, 글루카곤 다 어디서 나와? 이자, 그렇죠. 이자에서 나와요. 근데 여기서 표현을 좀 추가해 줘야 되는데, 이자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자섬, 좀 구린데, 그렇다고 풀네임을 여러분들이 알기에는, 이자섬이 뭐의 줄임말이냐면요, 이자 랑게르한스 섬이에요. 사람 이름입니다. 랑게르한스 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 여기 부분의 명칭이거든. 이거 외울래? 저거 외울래? 그래서 저걸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요즘 랑게르한스 섬이라는 표현을 그냥 선생님들도 언급만 하실 거예요. 이자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자는 소화 췌장으로 소화기관으로서의 작동도 하다 보니까, 소화기관으로 작동하는 부분 따로, 요 호르몬을 분비하는 부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호르몬 분비하는 부분만 따로 이름을 짓기 위해서 이자섬이라는 이름을 따로 지어 놓은 겁니다. 실제로 이자를 보면 이자 전체 중에서 왼쪽 조금만 이 소화 작용을 하고요, 나머지 오른쪽 대부분은 다 이 인슐린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게, 이자섬에 있는 세포라고 해서 전부 다 인슐린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게 아니라, 이자섬 쪽에 있는 세포 중에 인슐린 분비하는 애 따로 있고 글루카곤 분비하는 애가 따로 있어요. 아예 구분되어 있어요. 그 인슐린을 분비하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베타세포라고 부르고요,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애들을 알파세포라고 부릅니다. 이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그냥 뭐 알파에 대해서 뿔마 알파 이런 식으로 쓰니까 별로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원래 우리가 수학적으로 알파 자체가 플러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베타 자체가 마이너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물리학이나 화학에서 어떤 거랑도 연결되냐면, 우리 알파 입자라고 하면 양성자를 얘기하고요, 베타 입자라고 하면 전자를 얘기하거든. 알파선이라고 하면 양성자와 관련된 방사선을 얘기하고요, 베타선이라고 하면 그 전자와 관련된 방사선을 얘기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알파 자체가 플러스, 베타 자체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서
베타 세포 하면 마이너스 세포, 알파 세포 하면 플러스 세포 이런 의미인 겁니다. 뭐? 베타 세포는 혈당량 마이너스 세포 이런 거지. 알파 세포는 혈당량 플러스 세포 이런 거죠. 오케이? 그냥 외우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한 거고 여러분들 그냥 외우셔도 돼요.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나오고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 나오고. 그리고 그럼 이제 이 앞도 있어야 돼. 간내시장부가 이자섬한테 명령을 내릴 때까지의 경로도 있어야 되거든. 아까랑 마찬가지. 우리 그 뇌하수체 전엽에서 이자 혹은 이자섬 자극 호르몬 이런 거 없거든요. 즉, 이 과정에는 뇌하수체 전엽이 관여하지 않거든요. 그럼 뭐겠어? 신경입니다. 자, 이 중에 위에 건 혈당량을 낮추러 가는 길이지. 그럼 누구겠어? 부교감신경. 아래 건 혈당량을 높이러 가는 길이잖아. 그럼 실제로 그냥 이자섬에 요 부교감신경 연결된 데가 따로 있고 교감신경 연결된 데가 따로 있어서 교감 연결된 쪽은 전부 알파세포만 몰빵되어 있고요. 부교감신경 연결된 곳은 전부 베타세포만 몰빵되어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혈당량 조절의 전체는 아니고 아직 추가돼야 될 게 딱 하나 남았는데, 왜냐면 관여하는 호르몬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힌트를 주자면 혈당량을 높이는 호르몬이 하나 더 있거든. 근데 우리가 혈당량을 높이는 과정이 왜 필요한지 한 번 따르고 생각해 보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면 혈당량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포도당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필요한 상태와 관련된 호르몬이 하나 있는데, 그놈이 작용하면 포도당을 늘리게 됩니다. 우리 몸에 에너지가 필요한 상태면 우리 몸이 위기 대처, 화가 났을 때, 이럴 때, 흥분 상태일 때겠죠. 그치? 그래서 에피네프린이 여기 또 나와. 그리고 에피네프린은 똑같아. 또 간한테 가서, 얘는 이제 간하고 근육한테 가서인데, 간 근육 혹은 간한테 가서 글리코젠 포도당으로 바꾸라고. 그러니까 글루카곤과 같이 약간 더블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어디서? 부진 속질에서. 그리고 앞에 분비 요거는 교감신경. 이렇게 되겠죠. 얘는 혈당량을 높이기 위한 경로와 혈당량을 낮추기 위한 경로가 별개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체온 때처럼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겠지. 이렇게 정리. 됐죠? 자, 그러면 이게 혈중포도당 농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회로 전부입니다. 체온보다는 좀 편하지? 체온보다는 좀 이렇게 적다고 생각하는 게, 특히나 이제 인슐린 글루카곤 같은 경우는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아예 호르몬 자체를 기억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돼요? 지워도 될까요? 지울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혈중포도당 농도의 혈당량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세 번째 주제인 Na 플러스 농도, 즉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삼투압, 같은 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우리 몸이 얼만큼 짠지 싱거운지에 대한 조절 이건데요. 얘는 최종적으로 가서 나와야 되는 호르몬 처음 시작, 여기 처음 시작은 뭐겠어? 당연히 그냥 간내시상하부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은 뭐여야 되냐면 ADH. 우리 다른 이름으로는 항이뇨 호르몬. 자, 이 항이뇨 호르몬, 바소프레신, ADH 다 똑같은 애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인데요. 얘는 거의 ADH라는 이름만 거의 대놓고 써요. 다른 호르몬 이름 불안한데 음성이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잠깐 하고 나중에 봅시다. 자, 그래서 항인유 호르몬까지 요 과정이 돼야 되는데 얘도 뒤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얘기를 먼저 해보면요. 얘는 표적기관이 신장입니다. 콩팥. 그래서 얘는 콩팥에 가서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ADH가 가서 명령을 내리면 콩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수분 재흡수가 촉진돼요. 요건 이제 뭐냐면요. 콩팥이라고 하는 게 오줌을 만드는 기관이란 말이야. 그때 콩팥이 오줌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오줌 중에 필요한 물질들을 다시 끌어올리는 걸 재흡수라고 하는 과정으로 부른단 말이지. 그때 그 재흡수 과정에서 ADH가 와서 명령을 내리면 오줌으로 나가려던 물을 더 많이 끌어올려서 오줌 쪽에 물을 빼앗아 옵니다. 그럼 목적은 뭐겠어? 내 몸을 짜게 만드는 게 목적이겠어? 내 몸을 싱겁게 만드는 게 목적이겠어? 싱겁게 만드는 게 목적이지. 그래서 이렇게 콩팥 수분 재흡수를 촉진해서 최종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삼투압이 감소하게 만드는, 농도가 낮아지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 몸을 싱겁게 만드는 게 목적이야. 그럼 언제 나올 거고? 우리 몸이 짤 때 나오겠죠. 그래서 ADH는 우리 몸이 짤 때, 즉 삼투압이 높을 때 나와서요. 콩팥 수분 재흡수를 촉진해서 우리 몸이 싱겁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줌으로 나가야 되는 물을 몸에다 잡아놓기 때문에 몸에 물의 양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짜게 먹으면 붓는 겁니다. 우리가 짜게 먹게 되면 오줌으로 나갔어야 되는 물이 몸에 붙잡혀 있는 거야. 몸에 물의 양이 늘어나면서 붓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붓기는 살이랑 연결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붓기가 빠지면서 체중이 빠지는 건 물이 몸에서 나가면서 그만큼 그냥 나간 물의 양만큼 체중이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가 저염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염식은 살이 빠지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물론 간접적으로는 연결되어 있긴 한데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제 간접적으로는 코티솔이나 이런 다른 호르몬들이랑 관련되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DH가 작용하면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고요. 수분 재흡수가 촉진되면 삼투압이 감소하게 됩니다가 되는데 여기서 삼투압을 표현을 좀 바꿀 건데요. 혈장 삼투압 이렇게 좀 표현을 딱 콕 집어서 쓸 거예요. 여기서 이제 혈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혈액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혈액에는 녹아있는 물질들도 있고요. 녹지 않은 물질들도 있고요. 그냥 세포들도 떠다니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그런 중에서 이 혈액 중에 혈액에 녹지 않은 것들이나 혹은 혈액에 떠다니는 세포들을 따로 떼서 혈구라고 불러요. 얘네들은 혈액에 있는 세포들, 적혈구, 백혈구 이런 애들. 그런 혈구들이 있어요. 혈소판도 그냥 보통 우리가 혈구에 같이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혈액에 떠다니는 세포들을 빼고 혈액의 액체 부분만 따로 불러주는 표현이 혈장입니다. 결국은 혈장 삼투압이 낮아진다는 혈액 삼투압이 낮아진다예요. 같은 말이나 다름없어. 왜냐면 혈구 이쪽은 세포니까 얘는 이제 농도랑 원래 관련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교과서적으로 쓰는 표현이 혈장 삼투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혈액 삼투압이라고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땐 혈액 삼투압이랑 완전히 똑같은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혈장 삼투압을 낮추는 앤데 자, ADH가 분비되면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고요. 그럼 혈장 삼투압이 감소한다가 되는데 그럼 얘도 요 앞에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얘는 요 앞에가 뇌하수체 후엽이에요. 얘는 뇌하수체 전엽이 아니라 뇌하수체 후엽이거든. 그래서 뇌하수체 후엽이 그냥 ADH를 직접 분비하는 방식인데 그리고 이 ADH가 혈액을 타고 이동해서 표적기관인 콩팥에 가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 수분 재흡수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방식인 건데 근데 요 앞에 간내 시상하고 뇌하수체 후엽에 대해서는 토요일엔 설명을 했었다. 근데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뇌하수체 후엽은 우리 분명히 뇌하수체가 두 개의 주머니가 있어서 앞쪽이 전엽, 뒤쪽이 후엽 해서 뒤쪽 주머니를 얘기하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옛날에 그 옛날 과학자들이 뇌하수체 후엽, 뇌하수체 전엽 이렇게 두 개의 주머니로 뇌하수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그때 지은 이름인 거고 지금에 와서는 밝혀진 사실이 뭐냐면 뇌하수체 후엽은 간내시상하부의 일부입니다. 간내시상하부가
실제로 뇌하수체가 정확하게 간내 밑으로 달려 있거든. 근데 간내 시상하부가 밑으로 쭉 늘어져서 내려와 있는 게 뇌하수체 후엽이에요. 뇌하수체 전엽은 그 앞에 달려 있는 진짜 별도의 이 주머니거든요. 얘는 별개야. 그래서 간내 시상하부랑 뇌하수체 전엽 사이에는 아까 얘기했던 TRH 같은 따로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뇌하수체 후엽은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시상하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가 올 게 없어요. 명령을 따로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간내 시상하부가 ADH를 분비하고자 하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그냥 ADH 분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끝입니다. 예전 같으면 좀 많이 다루는 학교들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도 다룰 테니까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도 얘기해 볼게요 라고 할 텐데 이제는 그냥 안 할 거라는 믿음으로 그냥 지나갑시다. 아직도 다루는 학교가 있겠어. 교육과정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항상성 중에서 이 삼투압 조절은 이거 하나가 끝입니다. 그래서 삼투압은 딱 요 회로만 외우면 되거든요. 간단하지? 자, 근데 과학에서 내용이 간단하다는 얘기는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과학뿐만 아니라 사실 공부 전반이 다 그렇지. 실제로 문제의 난이도는 항상성 전체 중에서 삼투압 문제가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 체온이고 할당량 쪽이 제일 쉽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주로 다룰 내용이 되는데 딱 오늘은 요 ADH가 혈장 삼투압 감소 말고 요걸 좀 더 자세히 정리하는 것까지만 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요 ADH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삼투압을 조절한다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ADH가 작동할 때 삼투압 말고도 영향을 주는 게 되게 많고요. 그래서 ADH 분비에도 영향을 주는 게 되게 많아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ADH의 분비 증가를, 그러니까 ADH가 몸에서 늘어나게 하는, ADH가 더 많이 분비하게 되는 요소가 뭐냐면 내 몸이 짜졌을 때, 즉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게 되면 ADH 분비가 촉진되는 거거든. 근데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혈장 삼투압이 감소할 겁니다. 그렇죠? 이게 기본 흐름이겠지. 근데 일단 혈장 삼투압 감소는 이건 지울 거예요. 이걸 왜 지우는지는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일단 혈장 삼투압 감소가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는 변화가 몇 개 있는데요. 일단 제일 대표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거 먼저 두 개. 오줌량, 오줌 삼투압 이 두 가지가 변합니다. 어떻게 돼요? 오줌량이 어떻게 될까? ADH가 많아지면. 네, ADH가 많아지면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를 촉진하니까 물을 많이 몸으로 빼오잖아. 그럼 오줌 입장에서 물이 줄어들지. 그러면 오줌의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게 될까? 네, 오줌이 짜져요. 짠 오줌이 됩니다. 오케이? 이 두 가지 변화는 그냥 변화야. 우리 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짠 오줌이 적게 나오는구나 이 정도의 변화라서. 근데 같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혈액량이 어떻게 될까요? 몸에 흘러다니는 혈액량이 평소에 비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원래는 오줌으로 나갔어야 되는 물을 몸에 붙잡아 버렸거든. 그래서 몸에 다니는 혈액량 자체가 늘어나요. 그리고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같이 혈압이 높아지게 돼요. 왜? 그만큼 많아진 혈액을 펌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혈압도 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저 물이 그 혈액에 계속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치. 이 늘어난 물은 대부분 혈액에 같이 타고 다녀요. 됐죠?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변화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두 개는 우리 몸에 너무 중요한 변화 아니에요? 위에 두 개야 그냥 짜고 적은 오줌 끝인데 아래 건 되게 큰 변화인 게 진짜 실제로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우리가 짜게 먹으면 고혈압에 걸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고나트륨 식단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고혈압에 걸린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이거예요. 혈압이 높아져. 근데 이게 혈압이 높아지고 혈액량이 높아지는 건 우리 몸에 너무 중요한 변화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ADH 분비 자체에도 혈압과 혈액량이 관여하게 돼요. 왜냐면 ADH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나 다름없어? 삼투압을 낮추는 호르몬뿐만 아니라 혈액량을 높이거나 혈압을 높이는 호르몬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혈압이 낮거나 혈액량이 적을 때도 ADH 분비가 촉진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A 사람과 B 사람과 C 사람이 있어요. 이 세 명이 전부 다 혈장 삼투압이 완전히 동일한 상태라고 생각해 봅시다. 원래 혈장 삼투압이 동일하면 A, B, C 몸에 있는 ADH의 농도는 다 똑같아야 되거든. 근데 A는 완전 건강한 사람이고 B는 저혈압 환자고 C는 고혈압 환자인 거야. 그러면 이 A, B, C를 갖다 놓고 이 사람들의 혈장 삼투압이 완전히 동일할 때 기준으로 이 사람들 몸에서 ADH 양을 측정해 보잖아. 그러면 건강한 사람보다 고혈압인 사람한테서 ADH가 적게 나오고요. 저혈압인 사람한테서 가장 높은 ADH 농도가 측정됩니다. 그냥 혈압만 낮아져도 ADH가 늘어나요. 저혈압인데 ADH가 높아요. 네. 혈압이 낮아지면 ADH 분비가 촉진되니까. 근데 선생님 ADH 분비가 촉진되면 혈압이 높아진다면서요. 이거 되게 헷갈리는데 그걸 이제 다음 주에 정리할 겁니다. 이게 어떤 흐름인지는 다음 주에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워지는 거거든. 이 항상성에는 여러분들이 꼭 어떤 게 되게 중요하냐면요. 인과관계 파악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무슨 일이 있을 때 원인이 정확하게 누구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금 딱 얘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혈압이 원인이 돼서 ADH한테 영향을 줄 때와 ADH가 원인이 돼서 혈압에 영향을 줄 때는 방향성이 달라. 여긴 반비례고 여긴 비례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말에서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 인과관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해석할 건지 이렇게 해석할 건지를 정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인과관계에 대한 걸 정리하면서 다음 주에 같이 할 거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